청취자님 오늘 심층 분석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떤 질문인지 벌써부터 막 궁금해지는데요. 그 경기도에서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오늘 저희 이야기 안 들으시면 내 지갑에서 생돈 30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와, 30만 원이면 진짜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뭐 똑같은 차종을 몰면서 매일 똑같은 길로 출퇴근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1년 뒤에 자동차 유지비 정산서를 열어보니까 무려 60만 원이나 차이가 난 겁니다. 60만 원이요? 네. 아니, 사고가 크게 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죠? 맞아요. 용인 최 씨가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 다 낼 때 옆집은 왜 90만 원만 내고 오히려 환급까지 받았을까요? 정답은 무슨 연비나 운전 실력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깔린 앱의 설정값 단 하나였습니다. 아, 설정값 하나로 그렇게 된다는 거 아주 흥미로운 오프닝이네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을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지출이라고 체념하거나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낼 때는 진짜 칼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엄청난 격차는요, 현대사회에서 데이터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곧바로 내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책상 위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본격적인 심층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자료들인지 청취자님들께 살짝 소개해 주시죠. 일단 2026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 규정 챙겼고요. 또 경기도 기후행동기회소득, 자동차 보험료 절약 특약 지침서, 그리고 곧 쏟아질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랑 그 까다롭다는 지역화폐 환불 가이드까지 전부 준비했습니다. 와,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우리 생활이랑 딱 밀착되어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매일 꽉 막힌 출퇴근길 도로 위에서 내 피 같은 돈이 어떻게 국가나 기업의 금고로 조용히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해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돈을 내 지갑으로 다시 끌어오는 완벽한 지도까지 그려보는 거겠죠? 빙고!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지출, 자동차 보험료 이야기부터 해보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보험갱신 시점이 오면요, 그저 비교 사이트 들어가서 올해는 어디가 제일 싼가 이것만 찾고 창을 딱 닫아버리시거든요. 저도 방금 뜨끔했는데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사실 데이터 경제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아주 1차원적인 접근을 넘어서 그냥 내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와, 권리 포기요? 자료를 보니까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내 운전 습관이나 주행거리 자체가 사실상 보험사에 제출하는 데이터 이력서이자 현금 쿠폰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데이터가 돈이 되는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평소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티맵 같은 내비게이션 많이들 쓰잖아요. 거기서 안전운전 점수를 70점이나 80점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가 즉시 5%에서 최대 12%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오, 12%면 100만 원 기준으로 12만 원이 깎이는 거네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차를 좀 적게 탔다 싶으면 연간 주행거리 특약으로 나중에 30%에서 40%까지 돌려받습니다. 진짜 쏠쏠하네요. 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보험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앞다투어서 파격적인 할인을 막 퍼주는 걸까요? 기업은 절대 자선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10% 할인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짜리 보험에서 10만 원을 깎아주는데 기업이 손해보는 장사를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혹시 이거 나중에 슬쩍 기본 보험료를 올리려고 미끼를 던지는 건가요? 아니면 내 운전 데이터를 어디 다른 데 팔아서 수익을 내나 싶어서 솔직히 좀 찜찜한 구석도 있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프라이버시와 금융 혜택 사이의 거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노리는 진짜 수익 모델은 데이터 판매가 아닙니다. 아, 데이터 판매가 아니면 뭐죠? 바로 확률의 통제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위험 평가, 그러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 로직에 기반한 치밀한 계산 결과예요. 리스크 통제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보험사가 운전자의 나이나 과거 사고 이력, 딱 이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위험을 예측했어요. 이건 사실상 눈을 가리고 다트를 던지는 거랑 비슷했죠. 아, 20대 초반이면 무조건 사고 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텔레매틱스 기술이랑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운전자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정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막 야간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이런 걸 전부 점수화해서 지켜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험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한번 크게 나면 수백, 수천만 원의 보상금이 즉각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보험사한테는 그게 제일 뼈아픈 지출이죠. 그런데 데이터를 딱 보니까 급가속, 급제동 안 하고 규정속도 잘 지키는 얌전한 운전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미리 골라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하, 그 사람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깎아주는 게 오히려 훨씬 이득이라는 거군요. 빙고. 그 할인은 비용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손실을 미리 막아주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와, 우량 고객을 싹쓸이해서 전체 보상금 지출 규모를 아예 확 줄여버리는 전략이네요. 듣고 보니까 완전 명쾌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건 보험사가 우리한테 선심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전한 운전 데이터가 그들의 재무제표를 방어해 준 것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을 받는 개념이군요. 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다이렉트 채널로 가입하면 오프라인 설계사한테 돌아갈 수수료 15%에서 20%도 온전히 내 몫으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중간 유통마진까지 없애버리는 거네요. 네,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내 데이터의 가치를 내가 직접 현금화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청취자님들도 지금 당장 내 차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맞아요. 이거 챙기면 확실히 시각이 달라지네요. 그런데 사기업인 보험사가 이렇게 데이터를 돈으로 바꿔주는데 이거를 국가 단위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스케일이 훨씬 커지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랑 정부가 이미 우리 일상적인 이동 궤적을 싹 스캔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차를 덜 탄다고 국가가 돈을 준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좀 신기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민간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넘어서요. 국가의 거시적인 환경정책 패러다임이 어떻게 통째로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 환경정책이요? 네, 당장 올해 실시되는 2026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아, 그 제도 저도 자료에서 봤어요. 비사업용 차량이 자기 과거 평균 주행거리보다 4,000km 이상 덜 타거나 아니면 비율로 40% 이상 확 줄이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마트 포인트나 지역 화폐가 아니라 진짜 내 은행 계좌로 바로 꽂히는 리얼 현금 10만 원인 거죠? 네, 군더더기 없는 완전한 현금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딱 9만 대만 선착순으로 모집하거든요. 기간이 2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입니다. 선착순 9만 대면 진짜 순식간에 마감되겠는데요? 근데 이거 신청할 때 핍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실무적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그냥 웹사이트 들어가서 가입 버튼 틱 누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더 해야 되나요? 가입 직후에 문자로 링크가 날아오거든요. 거기로 내 차 번호판이랑 계기판에 찍힌 누적 주행거리 사진을 실시간으로 찰칵 찍어서 업로드해야만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아니, 사진을 굳이 실시간으로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그냥 자동차 검사서 기록 같은 거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을 텐데 그거 자동으로 땡겨오면 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국가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만들어둔 최소한의 허들입니다. 아, 꼼수 부리는 사람들을 막으려고요. 네, 물리적인 현실의 데이터, 그러니까 진짜 계기판 수치랑 디지털상의 신청을 일치시키는 작업이죠. 예전 사진 올리거나 좀 흐릿하게 찍어서 조작하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가차없이 탈락시킵니다. 철저하네요. 참고로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량은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20만 원 지급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중복 혜택은 안 되는군요. 와,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으로 막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상황이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하셨나요? 사기업의 혜택이랑 국가 제도가 하나로 쫙 연결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출퇴근할 때 일주일에 한 이틀만이라도 차를 두고 버스를 타거나 동대는 자전거를 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연간 주행거리가 확 줄어들겠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로 아까 일부에서 말한 보험사 주행거리 환급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료의 30%에서 40%를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보험사에서 환급금이 꽤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국가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 조건도 자연스럽게 달성하게 되니까 환경부에서 현금 10만 원을 또 받게 되고요.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네요. 그런데 청취자는이 경기도민이시라면 여기에 아주 강력한 엔진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맞아요. 바로 기후행동 기회소득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파 보면서 진짜 놀랐거든요. 이건 그냥 내 몸의 모든 움직임이 돈으로 치환되는 구조더라고요. 어떻게 적립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기버스를 타면 1회에 200원씩 주고요. 자전거를 5km 타면 300원. 심지어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하루 8,000보만 걸어도 200원이 적립됩니다. 걷기만 해도 돈을 주네요. 대박인 건 배달 음식 시킬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무려 1,000원을 줘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면 1년에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와, 쏠쏠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차를 적게 탄다. 이 행동 하나로 보험사, 국가, 지자체에서 환급금 3중 콤보를 한 방에 터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요. 단순히 짠테크로만 접근하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3중 콤보는 국가가 환경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극적으로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예요. 진화라고 하시면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는 뜻인가요? 네, 과거 정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연 뿜으면 벌금 매기고 탄소세 부과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얄짤없이 과태료 고지서 날아왔잖아요. 이런 걸 네거티브 규제라고 합니다. 아, 맨날 회초리 들고 혼내는 방식이었죠. 이것 하지 마라, 저거 버리지 마라. 솔직히 반발심만 생기고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한계를 정부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지티브 인센티브 체제입니다. 단건을 주는 거군요. 정부가 왜 내 걸음수에 200원을 주고 버스 탄다고 돈을 줄까요?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탄소 배출 때문에 미래의 국가가 치러야 할 엄청난 재난 복구 비용이나 위유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액이 진짜 천문학적이잖아요. 그 수조 원의 잠재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민들 스마트폰에 6만 원, 10만 원씩 마이크로 배당금을 꽂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민 개개인한테 탄소 감축 의무를 외주 주는 거나 다름없죠. 와, 환경정책을 시민한테 외주를 준다. 이 표현 진짜 뇌리에 팍 꽂히네요. 벌금 걷어서 억지로 인프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지갑을 채워주면서 내 행동 궤적을 스스로 수정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전략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은 내가 몰라서 안 받으면 그만인 그런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내가 참여 안 하면 다른 발빠른 사람이 챙겨가거나 그 뒤로 국고로 환수돼 버리거든요. 아,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자동차 보험료 낼 때는 칼 같죠? 근데 경기도가 준비한 무사고 환급금, 탄소 중립 포인트 이런 거 국가가 먼저 챙겨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절대 알아서 안 챙겨주죠. 아니요, 신청은 하면 그대로 국고로 귀속됩니다. 주인 없는 돈이라며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놓치면 2번 우는 겁니다. 맞아요. 이 국고 환수라는 말이 저희의 다음 핵심 주제랑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중 콤보로 신나게 모은 환급금이랑 리워드, 그리고 국가가 대대적으로 푸는 지원금들이 어떻게 내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심히 긁어 모으는 것만큼이나 이걸 잃지 않는 메커니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경기도가 올해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을 풉니다.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예산 규모만 무려 3조 4,500억 원이에요. 와, 3조 4천억이요. 엄청하네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을 해주고요. 가평이나 연천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면 5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진짜 큰 돈이 풀리는 거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지원금이나 아까 말한 기후행동 리워드가요. 그냥 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계좌에 떡하니 현금으로 꽂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경기지역화폐라는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또 실제로 돈을 허공에 훅 날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함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좀 답답하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은행 통장으로 현금 딱 쏴주면 유효기간 걱정 없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 굳이 지역화폐라는 특수한 형태를 고집해서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앱도 막 새로 깔게 만드는 건가요? 이거 귀찮아서 안 쓰게 하려는 속셈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왜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인가? 그 답은 두 화폐의 본질적인 목적 차이에 있습니다. 정부가 50만 원을 완전한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 현금으로 받았다고 칠게요. 청취자님들은 그 돈 받아서 당장 어디에 쓰실 것 같나요? 요즘처럼 물가도 미쳤고 대출 금리도 높은데 당연히 통장에 고이 모셔두거나 마이너스 통장 이자 갚는 데 쓰겠죠. 당장 오늘 저녁에 기분 낸다고 삼겹살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현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너무나 뛰어나요.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시장에 돌지 않고 은행 서랍 속으로 꽁꽁 숨어버립니다. 아, 돈이 잠들어 버리는 거군요. 네.
하지만 정부가 3조 원이 넘는 거대한 소비 쿠폰을 푸는 목적은 시민들 저축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강제 소비를 일으켜서 지금 다 죽어가는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의 심장박동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게 유일한 목표거든요. 와, 저축을 못하게 돈에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네요? 거시경제학에서 이걸 돈의 회전 속도라고 부릅니다. 현금 5만 원짜리는 한 번 쓰이고 은행 들어가면 끝일 수 있지만 지역 화폐 5만 원은 완전 다릅니다. 이 돈에는 이른바 시한폭탄이 달려있거든요. 시한폭탄이요? 네, 오늘 무조건 정육점에서 쓰여야 하고 내일은 동네 미용실로 가야 하고 모레는 세탁소로 미친 듯이 굴러가야만 합니다. 그게 지역화폐 시스템의 아주 정교한 핵심 설계예요. 시한폭탄이라는 비유가 진짜 소름 돋게 정확하네요. 그래서 그런 제한 장치들이 겹겹이 걸려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결제하려고 하면 튕기게 만들어놨잖아요. 오직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돈이 돌게 강제하는 거였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시한폭탄 중에서 가장 무서운 통제 장치가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오, 지역화폐 유효기간 꽤 길지 않나요? 내가 내 통장에서 직접 내 돈 빼서 충전한 일반 지역화폐 잔액은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게다가 60% 이상 쓰면 남은 돈은 언제든 쓱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제 돈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나 기후행동 같은 정책 지원금으로 받은 잔액은 완전히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귀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이 정책성 자금은 유효기간이 5년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정책 자금의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길어봐야 6개월이에요. 어떤 지원금은 아예 지금 연도에 12월 31일 24시까지 이렇게 날짜를 무자비하게 못 박아버립니다. 와, 3개월이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당장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긴급하게 투입한 예산인데 시민들이 그걸 3년 뒤에 쓴다면 정책 타이밍이랑 효과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니까요. 만약에 바빠서 이 짧은 유효기간을 까먹고 그냥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라도 불쌍하다고 은행 계좌로 남은 돈 좀 골려주나요? 안타깝게도 잔액은 그대로 영원이 됩니다. 정확한 행정 용어로는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는 거죠. 와, 진짜 미쳤네요. 결국 내 피 같은 세금으로 재원 마련해서 나한테 배당해준 내 몫인데 유효기간 지났다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맹혹하지만 그게 룰입니다. 이거 진짜 아는 자들만 챙겨가는 게임이네요. 제가 아까 주인 없는 돈 잔치한다고 화냈던 게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는 3월 마감이고요. 다른 지자체 주요 혜택들도 본격적인 신청이나 마감이 5월인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고 경기지역 화폐액이랑 탄소 중립 포인트 사이트 들어가 보셔야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무지가 곧 자산의 손실로 직결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오, 꿀팁 좋죠? 어떤 건가요? 지역화폐 실물 카드를 분실했을 때 환불 규정인데요. 지갑 잃어버리면 다들 당황해서 고객센터, 콜센터로 바로 전화부터 거시잖아요. 잔액 환불해달라고요. 저 같아도 무조건 114 전화해야 될 콜센터부터 찾을 것 같은데요. 카드 정지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콜센터에서도 당장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환불이나 잔액 이전 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서 분실 신고를 먼저 등록해야만 해요. 아니, 전화를 했는데도 처리가 안 돼요. 네, 시스템 구조상 사용자가 직접 앱에서 분실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도난이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락이 걸려버려서 상담원도 잔액 환불 프로세스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앱에서 분실 신고 버튼 하나 먼저 안 눌렀다고 그 큰 돈이 통째로 묶여버리면 진짜 복장이 터지겠는데요. 그러니까 앱 활용법을 완벽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청취자님,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스마트폰 만지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경기지역 카페 앱 한번 켜보세요. 메인 화면 상단이나 알림함에 소멸 예정 잔액 알림 떠있지는 않은지, 내 피 같은 지원금이 며칠 뒤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쓰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요. 이번 주말에 동네 고깃집을 가시든 단골 카페를 가시든 당장 가서 그 돈 쓰세요. 내 피 같은 세금 남 주지 말고 내가 챙겨야죠. 경기도 살면서 이런 혜택 못 챙기면 나만 바보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해서 당장 기름값이라도 벌어 가셔야 해요.
늦으면 전부 국고 귀속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의 흐름을 한번 쫙 관통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요. 단순히 뭐 어떻게 하면 10,000원, 20,000원 아낄 수 있나? 이런 가벼운 짠테케 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훨씬 깊은 이야기였죠. 일상생활 속 내 운전대 앞이랑 스마트폰 앱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는 나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가 국가 정책과 맞물렸을 때 어떻게 실질적인 현금 자산으로 변환되는지 그 뼈대를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험사의 리스크 통제 논리를 역이용해서 할인을 쫙 뽑아내고요. 또 국가가 나한테 외주 준 탄소 감축 미션을 수행해서 현금 10만 원을 타내고 시한폭 제한 달린 지역화폐 룰까지 파악했죠? 이 지역 경제 살리려고 만든 그 룰을 완벽히 이해하고 내 소비에 환용하는 것. 이 모든 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정책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라는 진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도 드물을 거예요. 정말 뼛속까지 공감합니다. 자, 오늘 이 심층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할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툭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거리인가요? 앞서 우리가 쭉 봤잖아요. 하루에 8,000보를 걷거나 배달앱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컵을 딱 선택하고 운전대를 덜 잡는 이런 나의 아주 소소한 환경적 행동들이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추적되고 곧바로 동네에서 삼겹살 사 먹을 수 있는 구매력, 즉 자본으로 환전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아주 사소한 행동 궤적이 곧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거나 신용카드 만들 때 금융 신용 점수가 내 한도랑 이율을 다 결정해 버리잖아요? 신용 점수 낮으면 대출도 안 나오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금융 신용 점수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탄소 배출 점수나 기후 행동 점수가 나의 사회적 지위와 부, 그리고 온의가 태택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하고 냉혹한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와, 아주 훌륭하고 무서운 통찰입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단 어떤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환경이라는 거룩한 명분 아래 이미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맞아요. 기후 행동이 곧 나의 경제적 신분으로 굳어지는 사회. 이게 결코 먼 훗날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현실이 될 수 있죠. 네, 아찔하면서도 설레는 변화네요.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용인 최 씨와 그 옆집 이웃의 60만 원짜리 보험료 격차가 미래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겁니다. 빈부 격차가 데이터 격차에서 나오는 셈이네요. 자, 청취자님, 내 일상과 이동 데이터가 빼곡히 기록되고 있는 당신의 기후 이력서, 지금 과연 몇 점을 달리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네, 오늘 퇴근길에는 무심코 닫아뒀던 내비게이션 앱 켜서 안전점수 화면부터 천천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데이터 안에 당신이 반드시 찾아야 할 숨은 돈이 잠들어 있으니까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